자, 농지법인데 일단은 농지법에서 좀 쉬운 문제들은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농지의 개념, 그 다음에 농업인의 개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라든지 뭐 자경의 개념들, 이런 것들은 나왔을 때 반드시 맞춰주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농지인지 아닌지 뭐 노트를 가지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제 용어의 정의에서 농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에는 지목을 따지지 않죠. 그래서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농지로 봅니다. 그리고 그 농지에 필요한 생산시설이라든지 계량시설, 뭐 수로, 농로, 제방, 그 다음에 축사, 작물재배사, 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 역시 싹 다 농지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농지로 보지 않는 것이죠. 자, 지목을 따지진 않는데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것들은 실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된 기간이 3년 미만인 것들은 농지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불법 기간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경작을 하더라도 그건 100년을 농사를 지어도 계속 임야입니다. 그리고 초지는 초지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농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내지는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고정실온실 이런 것들은 33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축산업의 경우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은 1000수, 꿀벌은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그리고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이러한 사람이 농업인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농업법인은 영농조업법인이랑 업무집행 권한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 요 두 가지. 그리고 자경인데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내지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그리고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자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 문제 한번 보면은 562페이지. 농지는 지목 여하에 불문하고 실제 토지 현상에 의해서 결정된다. 네, 농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에는 지목을 따지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실술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역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계속 임야로 봅니다. 그걸. 그 다음에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된 기간이 3년 미만인 것들은 농지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것들은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으면 무조건 농지. 근데 전, 답, 과수원이 아닌 것들은 3년 미만인 것들은 농지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와 같은 생산시설 역시 농지입니다. 그리고 계량시설이라고 해서 유지, 농로, 수로, 제방 이런 것들 역시 농지다. 있는 거. 그 다음에 농업인이 아닌 자 해서 농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 2번 문제. 그 다음에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실 온실,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해서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 비닐하우스, 고정실 온실 같은 건 33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꿀벌은 10군 이상을 사용하는 자. 그 다음에 농업경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의 사람. 그 다음에 3번에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꿀벌을 10군 이상. 그 다음에 가금은 1000수죠. 1000수?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2번은 틀렸고 1번이 농업인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축산업은 1이온 120일, 120일 이상. 그 다음에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는 330제곱미터. 이런 단순한 문제들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용어의 정의 계속 똑같은 거니까 한번 보시고 그 5번 지문만 4번에 5번 지문만 보면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 해서 위탁경영은 핵심이 타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자신의 농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해서 하는 경영을 위탁경영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도 뭐 마찬가지 이런 것들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농지의 소유라는 게 나오죠. 자, 우리 노트를 보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67페이지에 보면은 농지의 소유라는 게 나오는데 첫 번째, 농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원칙적으로 소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고 하죠. 경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경자가 아니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학교나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나 연구기관이 시험 실습지 목적으로 취득할 때,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인데 하나 개정된 사항이 있는데,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때에는 요거 농업 진흥지역 외의 농지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업 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만, 요거 하나 좀 기억하시고,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는 농업 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상소,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던 자가 이농할 때,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를 한 농지, 농지를 전용하겠다, 농지를 바꿔가지고 개발하려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용, 공익사업 할 때 수용하는 거니까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취득을 하는 거고, 매립농지는 바다를 메꿔가지고 농지를 취득하는데 그 바다를 메꾼 농지에는 일정 기간 동안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경자가 아니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담보농지라는 게 나오죠. 담보농지는 갑이라는 농사꾼이, 농사 짓는 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자신의 농지를 담보를 잡히고 돈을 빌리는 거죠. 근데 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을 때 은행이 이 농지에 대해서 경매를 실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농지라는 건 일반적인 토지에 비해서 환가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1차, 2차 이렇게 유찰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담보 가치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농지를 3차, 4차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 금융기관이 그냥 취득해버리는 거, 이걸 담보농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경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취득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농지개발사업지구에서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그 다음에 경사도가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 15% 이상인 거, 이걸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비축농지라고 해서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을 합니다. 향후 지가가 상승하는 것에 대비해서 미리 사가지고 비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비축농지들은 농지를 비축만 하면 좋지 않으니까 바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임대, 사용대 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거. 이러한 경우들이 경자가 아니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누구든지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죠. 근데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옆에 쭉 XO, XO 해가지고 제가 구분을 해놨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는 거 해가지고 시험 지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합병, 농업법인의 합병, 그 다음에 공유농지의 분할, 그 다음에 시효취득,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 요건 좀 따로 기억하시고, 요 네 가지는 경자 유전의 원칙 예외에 없는데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농지증을 발급받으려고 할 때에는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야 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그렇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 그걸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그게 학교나 연구기관의 시험 실습 목적, 주말 체험 영농. 근데 이게 혹시나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중개법 교수님들이 농지법 개정된 거 공법 교수들한테 물어봐라 했다던데, 그 공법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시행일이 내년입니다. 내년 5월달, 9월달부터 내년 5월달, 8월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지법의 개정 사항 중에 공법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내년 5월, 8월 달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개정사항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개정이 된 거고, 나머지 금지행위라고 해서
소유상을 초과하거나 뭐 위탁 경영에 위반된 그런 농지를 중개하는 것, 그런 것들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공법에서 나오긴 좀 힘듭니다. 그 중개법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하신 분이 있다라고 해서 어떤 다른 학원 가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길래 그거는 이제 공법에서는 좀 나오기 힘든 건데 일단은 제가 뭐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에 위반되는 농지를 중개하거나 그런 행위를 알선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행위가 있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공법에서 나올 수 있는 행위들은 개정사항들은 시행일이 내년이니까 그 농지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러니까 주말 체험 용로 같은 게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있는데 내년부터 이게 삭제가 됩니다. 주말 체험 용농은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라는 걸 제출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농지법 개정 사항은. 그다음에 시험, 실습 목적 주말 체험 용농. 그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농지. 그다음에 농지 개발 사업 지구에서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경사도가 15% 이상인 것, 영농 요건 분리 농지, 그리고 비축 농지. 시, 주, 허, 신, 개, 경, 비. 얘네는 농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거지. 요거 농지증은 발급받아야 하는 거죠. 농지증은 발급받는 거. 이렇게.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 근데 농지증은 발급받아야 한다. 해서 문제에서 다음 중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다음 중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하면은 요거 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는 것 중에 지문에 많이 나오는 게 요 네 가지.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농지 분할, 시효 취득, 환매권 행사. 요게 시험에 더 많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농지증은 원칙 4일 안에 발급하죠. 다만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2일 안에. 이게 내년에 또 바뀝니다. 뭐 14일, 7일 막 이렇게 7일, 4일, 그 다음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 또 14일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서 빨리 합격하셔야겠죠. 이런 개정사항들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니까 지금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기 전에 농지의 소유상한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소유상한은 지금은 다 폐지가 됐고 딱 세 군데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주말 체험 농농은 세대원을 통산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그 다음에 상속이나 이농은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를 할 수 있다. 이게 소유상한. 그 중에서 자, 그 68페이지 보면은 처분의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 한번 해보죠. 노트의 68페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노트의 68페이지. 갑이라는 경자가 5만 제곱미터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분이 사망하시면서 을에게 농지를 상속하게 됩니다. 이때 을이 경자인 경우와 경자가 아닌 경우로 나눠가지고 경자인 을은 상속을 5만 제곱미터를 받죠. 근데 경자가 아닌 을은 상속을 5만 제곱미터를 받죠. 다만 이 상속받은 농지 중에 소유를 경자는 일반적으로 소유 상한이 없으니까 5만 제곱미터를 다 소유하겠죠. 근데 경자가 아닌 을은 이 5만 제곱미터 중에 상속이니까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를 할 수 있다. 그때 남아있는 이 4만 제곱미터를 처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4만 제곱미터는 한국농어촌공사 에다가 위탁해서 임대, 사용대 하게 할 수 있고 이 임대, 사용대 하는 기간 중에는 소유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그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4만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처분 의무가 발생합니다. 처분 의무가.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농지를 소유했을 때는 그 농지를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 상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농지를 전부 파는 게 아니라 초과분에 대해서만 처분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 처분 의무 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농지를 처분을 해야 되죠. 자, 처분 의무 기간 안에 그 농지를 처분하면 상황은 종료됩니다. 끝나는데 처분 의무 기간 안에 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처분 명령이라는 걸 합니다. 처분 명령 받고 나서는 6개월 내에 농지를 처분을 해야 되죠. 근데 6개월 내에 처분을 하면 역시 상황이 종료. 끝나는데 처분 명령 받은 농지를 처분하지 않았을 때
명령 불응에 대한 제재 조치를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 항상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이죠. 해서 이 이행강제금은 토지가액의 20%만큼 부과를 하고 매년 1회 부과를 합니다.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부과를 하는데 농지법에서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절차들은 건축법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거의 유사하니까 문제에 나오면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자, 처분 명령받은 농지를 내가 팔고 싶은데 이게 안 팔리는 거죠. 그럴 때에는 매수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사조. 누구한테 매수 청구하죠? 농어촌공사. 노트에 농지법 목차가 있는 페이지에 보면은 옆에 권한자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었는데 농지증은 시, 구, 읍, 면장이 발급하고 농지법에서 매수 청구는 농어촌공사에게. 그리고 이 농어촌공사는 이 토지를 공시지가로 매수를 하죠. 다만 주변에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때는 실제 거래 가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해서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이 농지를 처분해야 되는지가 거기 68페이지에 밑에 박스에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쭉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5번에 보면은 그 처분 사유 중에 5번에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내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팔아야 됩니다. 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그런 게 없습니다. 농지 전용이나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를 했을 때는 2년 안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옆에 뭐 위탁 경영 사유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죠. 농지법 공부를 하시겠다면 1순위는 소유입니다. 소유. 요 소유 최근에 문제도 많이 됐었고 개정사항도 많고 근데 뭐 개정사항이 시행되는 건 내년이지만 워낙에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해서 보면은 틀린 것인데 주말 체험 용록을 위해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 그래서 주말 체험 용록 목적일 때는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는데 그 1000제곱미터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원 전부를 통산해서. 그 다음 농지 소유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법에 따른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 해설을 보면은 농지 소유에 관해서는 농지법 이외에 다른 법률로 특례를 정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농지법에 있는 특례 이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해서는 특례를 다른 법에서는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3번. 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그 기간 중에는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내 농지를 농업에 활용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근데 그 농지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 사용대 하는 기간 중에는 그 기간 동안 계속 소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자로서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도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8년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던 사람이 이농할 때에는 이농 당시에 내가 소유하고 있던 농지 중에 1만 제곱미터까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농지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이게 경자, 유전의 원칙. 원칙적으로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사람들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2번. 틀린 것인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 이농한 경우에는 소유농지 중 2만까지가 아니라 1만. 그리고 상속일 때도 1만,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종사하는 자가 이농할 때도 1만. 그 다음에 소유상한을 위반해서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쓴다. 이 벌칙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으로. 그러니까 벌칙은 굳이 모르셔도 좋은데 벌칙은 이거 개정사항이라서 지금 3년이 아니라 5년인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정사항에서 벌칙들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 중에. 그래서 벌칙이 개정이 됐는데 예전에는 제일 센 게 뭐 3년이었다면 지금은 5년으로 바뀌어요. 5년.
5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토지가액의 토지가액만큼의 벌금을 부과하고 뭐 이럽니다. 그래서 농지 소유에 관해서 벌칙을 상당히 강화했는데 그런 강화 내용들 이런 것들은 제가 동영 1회차나 이럴 때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 인농하는 사람은 인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토지 수용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수용 나와있죠. 수용 경자 유전의 원칙의 예외에 보면 수용이 있었죠. 수용. 그래서 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경자가 아니라도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소유상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1만,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한 자가 인농할 때도 1만까지 둘 다 1만이죠. 1만. 그 다음에 4번 농취증 틀린 것인데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장으로부터 군수는 빠져야죠. 시, 구, 읍, 면장 발급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시효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여기 지웠구나. 농업법인의 합병, 그 다음에 공유농지의 분할, 시효 취득, 환매권 행사 이럴 때에는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게 시, 주, 허, 신, 계, 경, 비 얘네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작성이 면제됩니다. 그 다음 4번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라는 걸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지금 그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혹시나 제가 이런 것들이 지금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혼자 공부하시고 계시죠?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카페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뭐가 개정됐다던데 그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농지법 이런 것들은 괜히 또 개정사항들 말씀드리면 더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 보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벌칙 부분에 좀 개정된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나눠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개정이 8월 17일 날 됐습니다. 8월 17일 날 됐는데 그 개정사항들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은 내년 5월, 내년 8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말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나 걱정이 돼서 카페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뭐가 개정됐다는데 그런 거 보고 우리는 왜 안 나눠줘 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농지 소유권에 관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취증을 첨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1번이 틀렸고 5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다시 해보죠. 학교나 연구기관의 시험 실습 목적,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그 다음에 농지 개발 사업 지구에서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경사도가 15% 이상, 영농요건 분리농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축농지, 얘네는 농업, 경영, 계획서는 작성을 하지 않죠. 다만 농취증은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네들. 그래서 허신 지금 보면은 지문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취증을 발급 받아야죠. 1번 틀렸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우리가 이거는 국계법 문제죠. 도시지역에서 적용 안 하는 규정이 있었죠. 접도구역이랑 농취증. 그래서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농취증을 원칙적으로는 발급받지 않지만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예외가 있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농지 증여는 농취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나 농지의 교환은 발급받아야 합니다. 둘 다 받아요. 둘 다. 증여든 뭐든 발급받습니다. 다만 상속일 때는 뭐 발급받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경사도가 15% 이상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그렇죠. 여기 경사도가 15% 이상 발급받아야 되죠. 다만 농업경영계획서의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 그 다음에 공유농지의 분할, 농지증 발급받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죠. 농업법인의 합병, 그 다음에 시효취득, 공유농지의 분할, 환매권 행사, 얘네는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6번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하면은 요거 찾는 겁니다. 시, 주, 허, 신, 개, 경, 비, 요거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답이 1번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원칙을 물어본 거죠. 개인이 취득하든 법인이 취득하든 당연히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4가지는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겠죠. 농업법인의 합병, 그 다음에 3번의 공유농지의 분할, 그 다음에 농지조정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농지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4번은. 그 다음에 담보농지를 취득할 때에도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죠. 4번, 5번은 경자유전의 원칙 예외사유에 제가 X표 해놓은 거에 보면은 있습니다. 4번은 없고, 4번은 제가 굳이 쓰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7번 처분의무, 요거 하는 거죠. 처분의무. 그러면 농지 소유자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그래서 농지를 처분해야 되는 사유들은 아까 노트에 정리를 해뒀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농지를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처분 의무 기간은 1년. 그다음에 시장 등은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자, 처분 명령 받고 나서는 6개월, 처분 의무 기간은 1년. 그리고 이 처분 명령은 직권으로 3년의 범위에서 명령을 유예하는 게 가능합니다. 유예 나오면 3년. 이렇게. 그래서 2번 틀렸죠. 처분 명령 받고 나서는 6개월. 그 다음에 시장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기간까지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 다음 시장 등 최초로 처분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처분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 농지법에서는 매년 1회. 그 다음에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한국농어청구사에 해당 농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처분 명령 받은 농지, 내가 팔고 싶은데 도저히 못 팔겠다 할 때에는 매수 청구를 농어청구사에다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인데 시장군수구청장은 8번 문제,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안에 해당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해서 부과한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20%. 2번 틀렸죠. 부과하기 전에 미리 문서로서 계고 알려줘야 되고 10일 이상 의견 진술 기회를 줍니다. 그 다음에 최초 처분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부과죠. 매년 1회. 그 다음에 처분 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농어청구사에 매수 청구를 해서 협의 중인 경우와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서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 다음에 요거 매수 청구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을 때 이럴 때도 처분 의무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죠. 그 다음에 위탁경영사유인데 보면 3개월 이상 국외 여행이지 국내 여행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 소송 중인 경우가 아니라 법인이 청산 중일 때, 없어지고 있을 때에는 위탁경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외 여행 3개월, 그러니까 국내 여행 안 되고 국외 여행도 3개월 이상. 그 다음에 보호감호시설,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학교 갈 때 할 수 있죠. 이렇게 4번이 정답이고, 농작업 중 부상으로 2개월간 치료, 부상치료도 3개월, 부상치료도 국외여행 3개월, 부상치료 3개월 이렇게. 그 다음에 농지법상 조문의 일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인데 유휴농지. 자, 여기 농지의 이용에는 대리경작이랑 임대차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노트는 66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 첫 번째, 대리경작. 자신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내지는
대리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는 토지는 유휴농지를 대상으로 지정을 합니까? 휴경농지를 대상으로 지정을 합니까? 자,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는 땅은 놀리고 있는 땅에다가 지정하는, 놀리고 있는 땅, 쉬고 있는 땅에 지정하면 안 되고 놀리는 땅. 어떤 게 놀리는 거죠? 유휴농지를 대상으로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는 거지 휴경농지에는 지정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유후 노는 땅에, 휴 쉬는 땅에 지정하면 안 되고 유후 노는 땅에다가 지정을 합니다. 유휴농지. 이렇게. 그래서 휴경농지는 지정할 수 없고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를 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신고를 협의를 한 농지에 대해서도 지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를 수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사용료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안 받으면 법원에 공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한번 보면은 유휴농지는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를 사용료로 지급을 해야 되고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를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토지가액의 이거 50%일 텐데 50%?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요거 벌칙들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제가 벌칙은 한번 나눠드리도록 할 건데 농지법의 벌칙까지 보기에는 앞에서도 우리가 벌칙을 하나도 안 봤죠. 근데 농지법을 벌칙을 보기에는 조금 그런데 워낙에 올해 그 농지법의 위반 행위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제가 한번 체크해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개정사항들을 제가 한번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는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토지가액의 이행강제금은 토지가액의 20%. 그 다음에 이번에 대리경작자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 등은 유후 농지에 대해서 소유권자, 임차권자 등에 가름해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경작자는 해당 농지의 인근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그 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위의 자를 지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은 그때는 학교나 연구기관 이런 사람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에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농지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미리 예고를 해줍니다. 그리고 예고를 받고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견 제시를. 그 다음에 시장 등은 대리경작 기간의 만료 전에 대리경작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간 만료가 되면은 해지할 수도 있고 기간 만료 전이라도 대리경작자가 농사를 게을리하거나 아니면 원래 소유자나 임차권자가 이제 직접 농사를 짓겠습니다라는 정당한 사유를 밝히면 기간 만료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유휴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를 수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사용료로 지급을 해야 되고 농업법인이란 영농조합법인이랑 업무집행 권한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법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자, 임대차는 중요하니까 조금 쉬는 게 아니라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지력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쉬고 있죠. 이런 데는 대리경작자 지정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농업 경영을 위해서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빌려주는 거, 이건 할 수 있죠. 이걸. 그러니까 내가 주말 체험 영농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을 했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 그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빌려주는 거, 이건 괜찮습니다. 이건. 그래서 뒤에 농지 임대차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대리경작이 나오니까 4번까지 풀고 임대차는 보죠. 대리경작자 지정은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지법에서 별다른 말이 없으면 싹 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권한자들이 좀 다른 거. 그래서 농지증은 시, 구, 읍, 면장, 매수청구는 농어촌공사, 그 다음에 한 김에 계속하면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나 농지전용 협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금 제가 언급드린 거 말고 나머지는 싹 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4번의 2번 질문.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농지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미리 예고,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지정권자는 인근 지역의 농업 생산자 단체, 학교, 기타 해당 농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지정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학교나 연구기관을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때에는 해당 농지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는 대리경작자 경작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는 한 3년. 따로 무조건 3년이 아니라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 따로 정하면 따로 정한 기간. 그 다음에 임대차인데 우리 노트에 66페이지 임대차, 사용대차라는 게 나오죠. 자, 보면은 농지는 자경이 원칙이기 때문에 위탁경영, 대리경작, 임대차 이러한 것들이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 어떨 때 위탁경영을 할 수 있고 어떨 때 대리경작을 할 수 있고 어떨 때 임대차, 사용대차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임대차를 할 수 있는 사유들. 그래서 사유에 보면은 경자유전의 원칙, 예외사유들. 그래서 경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경자가 아닌 사람들은 농지를 취득했을 때 농사를 안 지을 테니까 그걸 임대, 사용대 하라는 거죠. 그 다음 근데 이 가로 안에 보면은 경자유전의 원칙 예외들 중에 시험 실습지 목적, 학교나 연구기관이 시험 실습지 목적으로 취득했거나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 그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 질병, 징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임대, 사용대 하는 경우. 그래서 내가 원래 소유하고 있었던 농지인데 일시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농사를 못 짓게 되면은 그 농지를 빌려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60세 이상인 사람을 소유하고 있던 농지 중 자기 농업 경영에 유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 무상 사용하길 때.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빌려주는 건 됩니다. 그러니까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안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 또는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빌려주는 게 가능하다. 6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총사나 그 밖에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해서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역시 임대, 사용대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정으로 정하는 이모작을 위해서는 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모작은 8개월. 그 다음에 농지의 임대차는 원칙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시, 구, 읍, 면장의 확인을 받고 인도를 받으면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원칙은 3년 이상으로 하는데 다년생 식물 재배지나 비닐하우스, 고정실, 온실을 설치했을 때는 5년 이상으로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위에 있던 기간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3년, 5년 이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3년, 5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 밑에 적어놨죠? 3년 미만, 5년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위탁 경영 사유랑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규정들을 국유농지나 공유농지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농지 임대차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죠. 5번에 농지 임대차가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이라고 되어 있죠. 1번 60세 이상의 노령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3년을 초과해서 농업에 종사한 농지 5년이죠. 5년. 그리고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뿐만 아니라 그냥 60세 이상이 되면 자신의 농업경영에 5년 이상 종사한 농지는 그거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계속 농사를 지어도 짓는 경우에도 5년 이상 사용된 농지는 임대차 할 수 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돼서 더 이상 농사를 안 지을 때만 임대할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60세 이상이 되면은 자신의 농업 경영의 유효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유들은 아까 책을 읽을 때 봤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6번. 자격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해서는 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대 무상 사용을 하게 할 수 있죠. 그것 빼고 나머지 임대차는 3년 이상, 5년 이상. 그래서 2년 틀렸죠. 1번 틀렸죠. 그 다음에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시, 구, 읍, 면장의 확인을 받고 인도받으면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임대차 종료를 명하는 사람도 시장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시, 구, 읍, 면장의 확인을 받고 인도받으면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의 보전이라고 해서 1번에 농업진흥지역이 나오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보죠. 우리 노트는 67페이지. 농업, 진흥, 지역은 크게는 농업, 진흥, 구역이랑 농업, 보호, 구역으로 구분을 하죠. 진흥구역이랑 보호구역 중에 행위 제한이 강한 곳이 어디라고 했죠? 진흥구역. 진흥구역에는 농지의 집단화 이런 말이 나와야 되고 농업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라든지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곳이 농업보호구역. 그래서 진흥구역의 행위 제한이 가장 세고 그 밖에 이제 보호구역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은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지정할 수 없는 곳이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하죠.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 그리고 지정하는 사람은 시, 도지사가 농업, 농축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하는 사람은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지정하려는 지역이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승인을 할 때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개발 계획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요 안에서의 뭐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림축산물 가공 처리 시설은 15,00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미국의 선별, 보관, 건조 장소는 30,000제곱미터 미만. 연구기간은 3,00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 이러한 것들을 지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농업보호구역은 진흥구역에서 되는 거 되고 추가적으로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 사업이라고 해서 관광농원은 20,000제곱미터, 주말내공원은 3,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은 10,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1종근생, 2종근생, 그 다음에 1종근생, 2종근생, 이런 것, 주택, 이런 것들은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근데 1종근생 중에 양수장, 화장실, 대피소, 이런 것들은 3,000제곱미터까지 허용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문제 한번 풀어보죠.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다. 맞죠?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에 지정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곳이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
3번 시도지사로부터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관한 승인 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승인 전에 국장과 협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언제냐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럴 때에는 국장과 협의, 그 다음에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노래 연습장, 단란주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다. 자, 농업보호구역에서는 1종 근생, 2종 근생을 허용하긴 하지만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이런 것들 안 됩니다.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노래 연습장, 단란주점, 골프 연습장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농업진흥구역에서는 관광농원을 설치할 수 있다. 진흥구역에서는 관광농원을 설치할 수가 없죠. 관광농원은 보호구역에서 일부 농어민의 소득 증대 사업으로 관광농원을 2만 제곱미터 미만, 주말 내고는 3천 제곱미터 이렇게 진흥구역 말고 보호구역에서 관광농원을 설치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시도지사. 그 다음에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고, 농업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보호구역. 즉, 진흥구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이건 했고,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번, 4번 질문 이거 똑같죠? 5번 시도지사는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자, 농업진흥지역은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한다라고 했는데 용도지역이 바뀌면은 이걸 해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도시지역에 지정할 수 없다. 아니죠.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는 지정할 수가 있죠. 다만 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 그 다음 농림지역에 지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을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당시 허가 등을 받아 설치된 기존 건축물 또는 허가 등을 받아 시행 중인 사업은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계없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행위는 할 수가 없죠.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업 관련된 행위만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당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 인가 등을 얻어 설치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정 당시 건축 등 허가를 등을 얻어 사업을 시행 중인 자는 경우에도 그 공사 또는 사업의 한정에서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고 있던 사업은 계속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 필지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경우 진흥구역에 속하는 부분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아니죠, 이거.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노트 그림에 나와 있는데, 자, 한 필지 토지가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에 걸쳐 있는데 행위제한이 강한 진흥구역에 속하는 부분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거죠. 그리고 여기도 한 필지 토지가 진흥지역과 진흥지역이 아닌 곳에 걸쳐 있는데 진흥지역에 속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럴 때에는 행위제한을 약한 쪽으로 해줍니다. 약한 쪽으로. 그러니까 진흥구역이랑 보호구역에 걸쳐있는 토지가 진흥구역에 속하는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이 토지 전체에 대해서 진흥구역이 아닌 보호구역에 관한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 진흥지역이랑 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에 걸쳐있는데 행위제한이 센 곳, 진흥지역에 속하는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죠? 이럴 때에는 이 토지 전체에 대해서 진흥지역에 관한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 약한 쪽으로 해줍니다. 약한 쪽으로. 그 다음에 4번에 한 필지 토지 중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치는 경우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에서 국방, 군사, 우리나라에 이런 거 안 되는 데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농지전용 허가인데, 자,
농지 전용이라는 건 농지를 농지 아닌 걸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농지의 전용에는 허가가 있고, 그 다음에 농지 전용 신고가 있고, 농지 전용 협의가 있습니다. 이때 권한자에서 아까 했는데 농지 전용 허가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지 전용 협의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래서 별 언급이 없는 농지 전용 신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한다.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 자, 농지를 전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면적 4가지를 기억하십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이랑 농업진흥지역 바깥으로 구분해서 3,000에 3만, 3만에 30만, 3천 이상 3만 미만, 3만 이상 30만 미만. 자, 농지 전용하려는 면적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죠. 이 범위 안에 들어갈 때에는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이거보다 작을 때 3천 미만, 3만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크면 직접 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농지 전용 신고. 우리 노트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그림의 68페이지 신고 대상 행위들 몇 가지만 가지고 오면 몇 가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농지입니다. 농지인데 농지 아닌 걸로 바꾸는데 뭘로 바꾸냐면 농업인의 주택 부지로 바꾸는 거예요. 주택. 원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에다가 주택을 짓는 건 관계가 없지만 농지에다가 주택을 지을 때는 아무나 못한다고 했죠. 무주택자만. 이거라도 제발 기억하십시오. 농지 전용 신고 대상입니다. 농지를 주택, 농업인의 주택으로 바꾸는 건 신고 대상인데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무주택자만. 660제곱미터 이하에서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 축산업용 시설, 뭐 창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업, 뭐 축산업용 시설, 창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1500제곱미터 이하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집화장, 성과장, 판매장 이런 게 나오죠. 집화장, 성과장, 판매장, 유통 처리 시설 뭐 이런 것들, 유통 가공 시설 이런 것들은 3300제곱미터. 근데 이 두 가지를 법인이 할 때는 7000까지 허용합니다. 그다음에 옆에 양어장 1만 제곱미터까지.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이거 숫자들 다 모르셔도 좋습니다. 얘네들이 농지 전용 신고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그 공용시설 같은 거, 마을 해관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 노인정 이런 것들도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농지 아닌 걸로 바꿀 때는 원칙은 허가받아야 되지만 이런 조금 경미하고 농업 관련된 시설로 바꿀 때는 신고한다라는 거. 이 면적들 나머지는 모르셔도 좋은데 요거 하나만. 농지 전용 신고. 농지를 농업인의 주택으로 변경할 때에는 신고하는데 그때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무주택자만 된다는 거. 이거 하나라도 제발 기억하십시오. 이거 하나라도. 그래서 뒤쪽에는 그냥 딱 지문을 보고 한 농지법 풀다가 확실한 지문이 나오는 거죠. 그냥 그거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 나머지 맞는지 틀린지 고르지 마시고 그냥 내가 아는 거 하나 나왔다. 그거 찍고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가지고 문제 풀면서 뭐 타용도 일시 사용이라든지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문제 풀면서 보죠. 그래서 5번 문제. 하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농지를 형질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아닙니다. 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농지를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부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자, 여기 보면은 유통 가공시설이 있었죠. 유통 가공시설은 신고 대상. 지금 요 그림에 있는 게 싹 다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그 다음에 지자체는 도시지역 안의 녹지,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해서 형질 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협의를 한다. 자, 여기 협의. 주무부 장관이나 지자체. 주무부 장관이나 지자체는 농지를 전용하려고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그러니까 지자체는 허가받는 게 아니라 주무부 장관이나
지자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농지를 건축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 농업용 시설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이게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입니다. 4번이 정답.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은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쓰고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중지,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뭔가 농지법 풀다가 명령 위반 이런 거 나오면 끝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아니고 하여야 한다. 농지법에 위반된 건물들, 그러니까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 뭐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한 농지가 일정한 규정에 위반하면은 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업정지 명령, 공사중지 명령 이런 것들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명령을 위반했을 때 N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은 옳은 것.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 전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 개방한 농지, 이거는 100년을 농사를 지어도 계속 임야라고 했죠. 이런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건 그냥 잘했다 하면 되지 굳이 산지 전용 허가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산지를 내가 불법 개간을 한 겁니다. 그런 거 이런 것들은 계속 농사를 지어봤자 임야 산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걸 산으로 복구한다라고 해서 지금 농지가 아닌데 산으로 복구한다고 해서 이걸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옆에 보면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건 나오는데 7번 문제 거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2번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할 때 해당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맞죠,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여기 주무부 장관이나 지자체일 때 N은 허가나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를 하면 된다. 주무부 장관이나 지자체. 농지를 농업인의 주택, 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 가공 시설 부지는 신고. 근데 이 권한자가 틀렸어요. 보면은 농지를 농업인의 주택, 농업, 축산업용 시설, 유통 가공 시설로 전용할 때에는 신고하는데 신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신고한다는 거 맞죠? 농업인의 주택, 농업, 축산업용 시설, 유통 가공 시설 부지로 바꿀 때에는 신고하지만 시장, 군수, 구청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용 허가를 결정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를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거는 4번은 그냥 보지 마십시오.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나왔죠. 5번에 명령 위반이라는 글자가 보입니까? 명령 위반일 때는 하여야 한다. 명령 위반일 때는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법률에 의해서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될 때는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협의를 거친 농지도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농지 전용 신고를 했을 때는 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죠. 허가 대신에 신고를 했으니까 이럴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산림 형질 변경 허가 신고 없이 불법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할 때 이럴 때에는 전용을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개간한 산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할 때에는 그건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하청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지 형질 변경이나 공장을 설치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이럴 때도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마을회관부지, 공동이용시설이죠. 이런 것들은 신고합니다. 이렇게 허가받는 게 아니라 신고.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또 나왔죠. 명령 위반 나오면은 취소하여야 한다. 그게 2번 정답. 그러니까 농지법 문제를 풀다가 명령 위반 보이면은 맨 끝에 가가지고 취소하여야 한다든지 할 수 있다든지 그게 지금처럼 명령 위반이 나왔는데 끝에 하여야 한다로 돼 있죠. 다른 거 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거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2번 정답이죠.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명령 위반 나오면은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3번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한다. 자,
농지 보전 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거지 타용도 일시 사용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전용하는 사람.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농지 전용 협의를 한 사람들이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입하는 거고 타용도 일시 사용은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3번 틀렸죠. 그다음 4번 농지 전용 허가권자는 농지 보전 부담금 납입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를 설치할 때 얘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사항입니다. 이건. 그래서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타용도 일시사용도 허가나 신고, 협의가 있는데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를 해야 되는 건 썰매장, 지역축제장 그것만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사항이고 나머지는 싹 다 허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의는 당연히 지자체나 주무부 장관, 뭐 국가가 할 때 이럴 때는 협의를 하겠죠. 그래서 자,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는 썰매장, 지역축제장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경우는 싹 다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는 썰매장, 지역축제장만 뭐 요령껏 하는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농지 전용인데 9번 농지 전용 허가를 거쳐 농지를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타용도 일시사용을 그러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거쳐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 토지를 잠깐 다른 걸로 또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승인받고 용도 변경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만 더 주십시오. 다른 부분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된 때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따로 안 받아도 되겠죠. 의제가 되니까. 시, 구, 읍, 면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농지 원부라는 걸 갖추어야 한다. 이 농지 원부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번 개정사항에서 물론 내년부터 시행되고 그 다음에 4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용 허가를 하는 경우 농지 보전 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납입 허가를 조건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농지 전용할 때 내는 게 농지 보전 부담금 타용도 일시사용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왔죠. 명령 위반 보입니까? 명령 위반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게 그만큼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공식입니다. 농지법에서 명령 위반 보이면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10번 농지 전용 신고에서 시설 부지로 전용하는 경우가 불가능한 경우 해서 농업인의 주택, 농어업용 시설을 설치하는 농지의 전용 맞죠? 농수산물의 유통 가공시설 그 다음에 농업 생산 기반시설의 정비가 되어 있는 지역의 농지 전용 됐고 이 3번이 정답인데 그 다음에 양어장, 양식장 자 주택 나왔고 유통 가공시설 양어장, 양식장, 그 다음에 축산업용 시설, 그 다음에 공동이용시설 같은 거 있죠. 마을회관 부지,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이런 것들은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5번 맞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 빼고 나니까 3번이 남는다 이렇게 푸셔도 되는데 뭐 농지 전용은 좀 어려우시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 농지 전용은 또 똑같이 했으니까 그래서 틀린 것인데 농지의 전용 허가를 받은 후 목적 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년 이상 목적 사업에 착수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당 농지 전용에 따른 토사의 유출 등으로 인근 농지를 손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농지 전용을 제한할 수 있다. 뭐 그렇겠죠. 3번 농지의 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를 10년이 아니라 5년 아까 했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 농지 전용 허가받은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잠깐 쓸 때에는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다른 목적으로 쓸 것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용도 변경 승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 전용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전용했을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농지 전용은 영구적으로 농지를 농지 아닌 걸로 바꾸는 겁니다. 이럴 때는 지목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목 변경. 그 다음에 12번. 농지 보전 부담금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농지 보전 부담금은 전용하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거지 타용도 일시사용에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습니다. 타용도 일시사용은 다른 목적으로 잠깐 쓰다가 다시 농지로 돌릴 거니까 그래서 1번에 보면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
아닙니다. 전용하는 사람만. 이런 것들. 농지법은 문제 푸시면서 확실히 내가 아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 찍고 다른 거 읽지도 마십시오, 그냥. 그 다음에 이번에 뭐 2번 이런 거 됐고, 그 다음에 농지관리기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운영 관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농지 4번에 보면은 농지전용 신고. 자, 농지 전용일 때는 허가든 신고든 협의든 관계없이 다 냅니다. 농지 보존 부담금을. 대신 타용도 일시 사용은 안 낸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뭐 이런 것들도 참고로 보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주는 동영 가지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죠. 13번은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조치명령 위반이니까.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